안녕하십니까. 실무 전문가가 짚어주는 유닉스의 저자 조경휘입니다. 자, 오늘 강좌의 주제는 운영체제의 개요입니다. 운영체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되는 목적은 무엇인지, 많은 운영체제 중에 하나인 유닉스나 리눅스는 어떠한 특징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구성 속에서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내용은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강좌의 주제는 운영체제의 개요는 파트 1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는 독자분들이라면 바로 두 번째 장인 운영체제의 구조로 넘어가셔도 무난하실 것 같고요. 운영체제가 뭐지? 라고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독자분들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그 내용을 이해하셨을 텐데요. 오늘 강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재정리를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파트 2나 파트 3에서는 유닉스 시스템의 세분화된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유닉스 역시 많은 운영체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닉스를 배우기에 앞서서 운영체제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의 제일 앞부분인 파트 1에 운영체제나 유닉스의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는 가운데 책을 보신다면 좀 더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강좌가 진행이 될 때마다 해당되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 책의 구성 속에서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체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원의 관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원은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PU나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들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입출력 관리와 같은 관리 기능들을 운영체제들은 일반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리 기능을 총체적으로 지칭해서 커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커널은 자원의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운영체제가 수행해야 되는 기능의 70~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일반적으로 자원의 관리자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용자는 CPU나 메모리와 같은 하드웨어의 실체를 고민하지 않고도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의 측면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을 프로세스로 칭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자원의 할당을 받아야만 수행이 가능한 객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데요. 최근의 운영체제들은 멀티태스킹을 지원합니다. 이때 커널의 기능이 미약한 가운데 멀티태스킹이 지원이 된다면 컴퓨터의 효율성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컴퓨터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운영체제의 목적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컴퓨터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운영체제나 서버용의 운영체제들은 커널의 기능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진화된 알고리즘을 갖게 됩니다. 커널은 자원의 관리자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자원의 접근이 필요해진 프로세스는 커널과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원을 할당받는 것이냐? 컴퓨터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아마도 잘못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운영체제가 다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발자의 실수로 커널과의 인터페이스를 잘못 구성했다면 커널 접근 모듈의 페일로 인해서 운영체제가 다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잘못된 응용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운영체제가 다운이 된다면 제대로 된 운영체제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는 프로세스가 직접적으로 커널 영역을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 코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접근을 위해서 커널과 인터페이스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시스템 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커널과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읽고 쓰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는 파일 시스템을 접근하는 데 사용이 되는 오픈이나 리드, 라이트, 클로즈와 같은 시스템 콜을 사용해서 파일 시스템을 접근하게 됩니다. 이렇듯 운영체제는 각각의 자원을 접근하기 위한 시스템 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쉘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사용자와 운영체제 간의 인터랙티브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요. 또한 운영체제는 많은 기능의 유틸리티들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이나 관리의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합쳐진 상태를 운영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좌측의 그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그림은 많은 운영체제 중에 일부를 나열한 것입니다. MS-DOS, 윈도우즈 98, 윈도우즈 NT, 윈도우즈 2000. 이들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운영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MS-DOS에서 출발한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2000, 윈도우즈 2003, 최근에 비스타까지 와 있는 상태이고요. MS 계열의 우측에 있는 운영체제는 HP UX, SunOS, AIX,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있고요. 이들은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인데요. 유닉스 또한 운영체제의 한 종류이지만 유닉스라는 이름은 AT&T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밴드들이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들 운영체제의 이름은 유닉스라고 부를 수는 없고 각 밴더마다 다르게 유닉스 운영체제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HP에서 만들어진 유닉스 운영체제는 HP UX라고 부르고 있고요. 선에서 만든 유닉스 운영체제는 SunOS, 그 후에 솔라리스가 또 나왔고요. IBM에서 만든 유닉스는 AI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눅스가 있고요. 자, 이들 운영체제를 MS 계열과 유닉스 계열로 나눠서 살펴보면 이들 운영체제의 목적은 사실 다릅니다. 자, MS 계열의 운영체제는 처음부터 개인용 PC의 운영체제로 만들어졌고요.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는 처음부터 서버용의 운영체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과거의 MS-DOS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면 그 프로세스가 종료되어야만 다음 프로세스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모든 자원을 다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커널의 기능이 굳이 복잡하게 구성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닉스는 처음부터 서버용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커널의 구조가 MS-DOS보다는 훨씬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MS 계열의 운영체제도 윈도우즈 NT나 윈도우즈 2000, 2003과 같은 운영체제들은 이제 멀티태스킹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닉스 운영체제의 어떤 커널의 기능과 같이 프로세스의 관리라든가 메모리의 관리, 파일 시스템의 관리 기능들이 서버용의 운영체제에 못지않게 개량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MS 계열의 운영체제와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들은 어떤 시장의 그 영역을 놓고도 요즘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로 접근을 해가고 있는데요. MS 계열의 운영체제는 개인용의 PC 운영체제로 사용이 되어 왔지만 윈도우즈 2000 서버나 윈도우즈 NT 서버 같은 서버 제품군을 출시함으로써 서버 시장의 운영체제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도 역시 서버를 벗어나서 개인용 PC의 운영체제로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엿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체제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운영체제는 다양한 형태로 변모를 했는데요.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에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 처리 시스템은 입력 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이나 일정 양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일괄 처리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만 입출력 시간의 CPU의 낭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시스템의 자원을 모두 독점하기 때문인데요. CPU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 다른 프로세스에게 CPU의 사용권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CPU의 유효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출현하게 됩니다. 메모리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상주시켜서 하나의 작업이 CPU를 사용하다가 입출력 처리 등으로 인해서 CPU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 다른 작업에 CPU를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시그널 시스템은 다중 프로그래밍에 변형된 형태입니다. 프로세스가 CPU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할당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만 C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유닉스 시스템도 이 타임 쉐어링 방식을 통해서 CPU 사용을 스케줄링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CPU를 차지해야만 됩니다. 멀티태스킹이 지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컴퓨터 시스템에 탑재된 CPU가 한 장이라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프로세스는 한 개인 것이죠. 처리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 복수의 CPU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고요. 다중 처리 시스템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CPU를 이용해서 기억 장치를 공유하며 다중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N개의 컴퓨터가 상호 간의 교신을 통해서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개별적으로는 미약한 컴퓨터 시스템들이 네트워크로 엮여져서 단일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서 처리 용량이 뛰어난 컴퓨터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서 특수한 장비나 시스템에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의 의학기기나 미사일과 같은 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미사일에 탑재된 운영체제는 제한된 시간에 목표물의 위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높은 산에 부딪히기 전에 고도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의 분류도를 살펴봤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유닉스 운영체제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한 레벨 밑으로 내려와서 많은 운영체제 중에 하나인 유닉스 운영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유닉스 운영체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유닉스를 배우는데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닉스 운영체제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를 관장하는 커널이 있고요. 운영체제와 사용자 간의 인터랙티브한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쉘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틸리티들이 존재하고 개발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커널은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입출력 관리와 같은 자원의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닉스 운영체제는 양파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양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수 양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먹는 양파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양파와 비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계층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파는 껍질을 벗길수록 계속 밑으로 또 다른 껍질이 나오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이나 유틸리티를 벗기고 들어가면 쉘이 존재하고요. 쉘을 벗기면 커널이 존재하고 커널을 벗기고 들어가면 이렇게 하드웨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양파를 손에 쥐고 껍질을 벗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물이 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유닉스 시스템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유틸리티를 공부하고 쉘을 공부하고 커널을 공부하고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들어가면서 공부를 할 때 커널 정도에 와보면 이제 눈물이 난다고 하죠. 어렵기 때문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양파와 같다라고 재미있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유닉스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죠. 유닉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멀틱스라는 운영체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멀틱스라는 운영체제는 1960년대 말에 AT&T와 GE와 MIT가 공동적으로 모여서 공동의 프로젝트로 진행하던 운영체제입니다. 대단한 운영체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고요. 벨 연구소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사무실로 복귀를 하게 되죠. 자, 이러면서 또 하나의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켄 톰슨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무실로 복귀한 켄 톰슨은 열악한 컴퓨터 환경에 불편해하게 되죠. 멀틱스라는 운영체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수의 유저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 당시에 만들어 보고자 했던 운영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의 그 당시의 운영체제의 환경들은 배치 처리 시스템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그나마 멀틱스 운영체제를 만들 때는 아주 그 새로운 맛에 길들여진 거죠. 맛있는 것은 이렇게 다운시키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 켄 톰슨은 연구소 한켠에 굴러다니던 PDP-7이라는 컴퓨터 시스템에 자기가 직접 만든 운영체제를 탑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유닉스 운영체제의 시초가 되는 거죠. 1969년도에 켄 톰슨은 어셈블리 랭귀지로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어셈블리로 운영체제를 만들었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후에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죠. 1973년도에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은 시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시언어의 창시자죠. 자, 여기서 잠깐 또 좀 뒤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켄 톰슨은 B 언어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니스 리치는 B 언어를 계승해서 C 언어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는 그 다음에 나올 랭귀지는 무엇일까? D 언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고요. 그 사이에 다시 객체지향 언어들, C++이라든가 이런 언어들이 또 나오게 됐죠. 자, 어쨌든 데니스 리치와 켄 톰슨이 서로 손을 잡아서 73년도에 켄 톰슨이 어셈블리로 만들었던 유닉스 운영체제를 C 언어로 포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얘기를 하기를 유닉스 운영체제는 거의 대부분이 C 언어로 되어 있고 약 5% 부분 하드웨어와 밀접한 부분의 한 5% 정도만 어셈블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95%는 C 언어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호환성이 좋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운영체제도 C 언어로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도 C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3J로 구성된 어떤 랭귀지의 특성보다 좀 더 호환성이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직접 만나볼 수는 없지만 얼굴이라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좌측에 보이는 분이 켄 톰슨이고요. 가운데 있는 분이 데니스 리치입니다. 켄 톰슨은 1943년도생이고요. 1966년도에 벨 연구소에 입사를 했습니다. 데니스 리치는 2살이 더 많네요. 1941년생이고 켄 톰슨보다 1년 늦은 1967년도에 벨 연구소에 입사를 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켄 톰슨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벨 연구소를 떠났고요. 현재는 구글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 리치는 루센트 테크놀로지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연구부장으로 입당하는데 벨 연구소가 루센트 테크놀로지에 합병이 됐죠. 같은 회사에 계속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의 나이가 현재 몇 살일까? 41년생, 43년생이니까 아직 70이 안 된 나이죠. 60대 중반이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몇 살 때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고 C 언어를 만들어 된 것이냐? 69년도, 73년도니까 30이 채 안 된 나이네요. 38, 26살 때 어셈블리로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어 대고 그 뒤에 3년 뒤에 C 언어를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했네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 젊은 나이에 두 사람이 유닉스 운영체제와 C 언어를 만들어내면서 컴퓨터 환경의 역사는
새로운 획을 긋게 됐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벨 연구소의 연구원인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가 만든 유닉스 운영체제는 AT&T에서 볼 때는 운영체제 사업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변모를 했지만 AT&T는 운영체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독과점에 걸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유닉스 운영체제가 확산이 되는 계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AT&T는 유닉스라는 이름만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나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유닉스를 원하는 단체에는 소스를 던져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많은 곳에서 유닉스 운영체제를 개량하고 기능을 추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유닉스는 양대 산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AT&T에서 만들어서 개량하는 시스템5 계열과 버클리 대학의 연구소에서 만든 BSD 계열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들 양대 산맥에서 파생된 다양한 유닉스가 또 그 후에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BSD 계열의 운영체제를 설명을 할 때는 또 하나의 인물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뒤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요. 요 우측에 있는 분은 빌 조이라는 사람입니다. 버클리 대학의 대학원생이었고요. 이 사람이 또 대단한 많은 기능들을 유닉스에 추가를 했고 대표적으로 VI라는 에디터는 이 빌 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컴퓨터만 손에 쥐어주면 못 만드는 것이 없는 그럴 정도로 아주 뛰어난 개발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좌측에 있는 분은 데니스 리치인데요. 그 당시에 같이 사진을 찍었나 보고요. 이 BSD 운영체제가 유닉스의 양대 산맥으로 한 획을 그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빌 조이라는 인물과 함께 켄 톰슨의 영향이 또 작용을 합니다. 켄 톰슨은 1974년도에 이 버클리 대학의 개건 교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 조이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BSD 계열의 어떤 역사가 또 하나의 유닉스를 장식하는, 유닉스의 역사를 장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3년도에는 SVR4라고 해서요. AT&T, 선사가 서로 합작을 해서 제닉스나 BSD 계열의 유닉스, 선OS, 시스템5 등의 유닉스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기능들을 통합을 했습니다. 89년도에요. 통합을 했고 그 뒤에 이 통합된 SVR4에 맞추기 위해서 많은 상업용의 유닉스를 만드는 벤더들이 1993년도까지 자신들의 유닉스 운영체제를 개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유닉스 운영체제들이 이 SVR4에 기반해서 수행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유닉스 운영체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컴퓨터 개발 업체들은 모두 다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는 합병이 되기도 했고 어떤 수익성에 의해서 다시 그 사업을 접는 이런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 과거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제닉스라는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를 만들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BM은 AIX라는 유닉스 운영체제를, 선은 선OS라는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었고요. 그 후에 솔라리스로 개량이 됐고요. 디지털에서는 울트릭스라는 걸 만들었고, 디지털은 현재 HP에 합병이 됐죠. HP에는 HPUX라는 유닉스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선이나 IBM이나 HP 요 세 개의 회사가 유닉스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많은 유닉스를 만들어내는 벤더들도 있고 파생된 많은 유닉스 운영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호환성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고요. 결론적으로 현재는 IEEE에서 만든 포직스 표준을 따르고 있고요. 리눅스도 이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에서 만든 이 선OS는 빌 조이라는 사람이 어떤 연관성이 있게 되는데요. 빌 조이는 선의 창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선OS를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닉스의 어떤 역사나 이 유닉스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유닉스를 공부하는데 좀 더 좀 어떤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어떤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유닉스는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닉스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내용 외에도 많은 장점이나 특징이 있지만 일단 대표되는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은 대화식 운영 체제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가능한 것은 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쉘이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의 사이에서 대화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유닉스 시스템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요. 멀티 유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기능만을 보더라도 유닉스 시스템은 서버용의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시에 복수의 유저가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각각의 유저들은 시퀀셜하게 어떤 프로세스를 수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멀티태스킹을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닉스 시스템은 호환성이나 이식성이 뛰어나다는 건데요. 운영체제의 거의 95% 이상이 C 언어로 구성이 되었고 나머지 일부의 기능만이 그 컴퓨터 하드웨어에 밀접한 어셈블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 시스템의 유닉스 운영체제를 포팅하기가 훨씬 이식성이 좋다라는 거죠. 일부의 어셈블리 부분만을 바꿔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동일한 표준을 따르는 시스템 콜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호환성도 좋다라는 거죠. 어플리케이션들의 호환성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유닉스 시스템은 뛰어난 통신 기능을 자랑을 합니다. 최근에는 뭐 모든 운영 체제들이 TCP/IP를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이 뛰어난 통신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있는 얘기죠. TCP/IP 프로토콜 또는 인터넷이 확산이 되게 된 배경에는 유닉스 시스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상호 또 보완적이죠. 유닉스의 발전 배경에는 또 TCP/IP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요. 과거에 국방부에서 미 국방부에서 TCP/IP 프로토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TCP/IP 프로토콜을 만들어졌는데 이 프로토콜을 탑재할 운영체제가 아직 없는 상태였죠. 그때 옆에서는 BSDL의 운영체제가 많은 어떤 기능들을 유닉스에다가 확장을 해야 되고 있었기 때문에 BSDL의 버클리 대학에다가 연구비를 줌으로써 BSDL의 운영체제에 TCP/IP가 커널의 영역으로 탑재가 되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유닉스가 발전하면 TCP/IP도 발전하는 거고 TCP/IP가 확산이 되면 유닉스도 그 중에서 BSDL의 유닉스가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었기 때문에 BSDL의 유닉스를 운영체제를 인스톨을 하면 자연스럽게 TCP/IP를 프로토콜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소켓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리모트에 있는 머신의 어플리케이션과도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반적이지만 과거에는 뛰어난 통신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RPC 중에 하나인 파이프 기능을 통해서 유닉스 시스템은 한 명령의 출력 결과를 다른 명령의 입력 결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하나의 명령이 수행한 결과를 뒤에서 또다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장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시면서 실습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의 유틸리티나 개발 환경이 제공이 되죠. 이건 역시 파트 2나 파트 3를 통해서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운영체제는 1991년도 핀란드의 대학원생인 리누스 토발스가 만든 운영체제입니다. 리누스 토발스는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가 유닉스 운영체제를 처음 개발한 196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뭔가 교감이 있었던지는 잘 모르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재를 무너뜨릴
자비로운 혁명가, 아주 멋있는 말이죠. 리누스 토발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리누스 토발츠는 유닉스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고요. 그러나 유닉스가 PC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천 달러에 해당하는 유닉스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에서 쓸 수 있는 유닉스를 직접 만들기로 한 것이고요. 켄 톰슨도 그렇고 리누스 토발츠도 그렇고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뭐 없으면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운영체제를. 리누스 토발츠는 자신이 만든 운영체제를 인터넷에 띄우면서 리눅스의 역사는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리눅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보다 기술적으로 더 우월하다라고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이는 리눅스 애호가들의 정렬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들의 정렬은 거의 종교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악의 제국으로 보고요. 리눅스를 구세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리눅스를 신봉을 하고 있죠. 리눅스 시스템은 테넌바움 교수가 만든 미닉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요. 94년도에 커널 버전 1.0, 96년도에 커널 버전 2.0이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도 계속 개량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죠. 1984년도에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GNU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리더인데요. GNU라는 것은 무료 운영체제 개발 프로젝트죠. 그래서 사실 리눅스는 이 GNU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은 유닉스와 리눅스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습 환경도 두 가지를 통해서 본문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유닉스에서는 썬OS에서 실습 환경을 캡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도 실습 환경을 캡처를 해서 본문에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운영체제에 대한 개념과 유닉스나 리눅스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간단한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자 한다면 과거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수강생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강사님, 자바를 공부해야 됩니까? 비주얼 C++를 공부해야 됩니까? 뭔가 하나를 배우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몰빵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가끔씩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 대답은 간단하죠. 둘 다 해야 됩니다. 무성의한 대답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를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MS 계열의 운영체제를 공부해야 됩니까? 여기서 공부라는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기동시키고 이런 측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체제 하에서의 어떤 개발을 하는 스킬을 공부한다든가 관리를 하는 스킬을 공부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역시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둘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향후 10년, 짧게 10년만을 보더라도 두 개, MS 계열과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 중에 어느 하나가 시장 전부를 장식을 한다. 그러긴 힘들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어떤 공전에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웬만하면 두 개의 시스템 하에서 어떤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를 공부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전략이나 어떤 요령이 필요한 거죠. 이왕이면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시장입니다. 네, 시장이고요. 이쪽은 엔터프라이즈한 환경입니다.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프로세스 중심의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에 필요한 운영체제가 필요한 데고요. 엔터프라이즈 되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역시 서버가 필요는 하지만 이런 엔터프라이즈한 환경만큼의 서비스, 프로세스 중심의 서비스는 아니고요. 어쨌든 서버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중소대 어떤 기업은 아니지만 어떤 운영체제가 필요한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할 때 MS 운영체제는 개인용의 PC뿐만이 아니라 윈도우즈 2000이나 윈도우즈 2003과 같은 서버 제품군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용 PC뿐만이 아니라 중소
어떤 기업의 서버용으로 MS 운영체제가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닉스 운영체제는 엔터프라이즈한 어떤 환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참 힘듭니다, 쓰기가.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서로가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닉스는 뭐 이쪽 시장을 잠식을 하려고 할 거고요. MS는 뭐 이러한 시장을 잠식하려고 하겠죠. 그런 가운데 MS는 서버 운영체제의 기능을 이렇게 기습적으로 개량을 해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할 거고요. 유닉스는 뭐 그 반대적으로 서버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운을 시켜서 어떤 중소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또 있죠. 리눅스는 이렇게 전체에 해당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래서 리눅스는 MS나 유닉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골치 아픈 어떤 운영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개인용 PC를 포함한 중소의 어떤 환경에 리눅스 운영체제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현재 인터넷 환경의 거의 70~80%는 어떤 통계적으로 볼 때 아파치 서버나 FTP 서버 이런 서버에 사용이 되는 운영체제는 70~80%가 리눅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중소기업 이런 형태에서 어떤 서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용의 PC를 MS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어떤 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져서 오피스와 호환이 되는 어떤 그 워드 프로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용 PC나 중소기업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MS의 시장을 계속 야금야금 갉아먹어가고 있습니다. 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는 엔터프라이즈한 환경에서도 역할을 합니다. 리눅스는 MS 운영체제가 깔릴 수 있는 개인용 PC에 까는데 그런 작은 시스템에 깔리는 리눅스 운영체제가 어떻게 엔터프라이즈한 환경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떤 개별적인 시스템 자체로는 미약하지만 리눅스가 클러스터링이라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N개의 시스템이 엮여지면 단일한 일을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함으로써 어떤 슈퍼 서버가 내는 그러한 일을 처리 용량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으로 중소 어떤 환경이나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리눅스는 계속 진군을 하면서 시장을 잠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과 같은 부분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크게 피부에 와닿거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추세가 이렇다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어느 하나를 빼놓고 우리가 운영체제를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MS 계열, 유닉스 계열, 리눅스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공부를 하는 요령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 유닉스나 리눅스는 커널을 만지기 전에는 사실은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명령어라든가 개발 툴, 관리 툴에 사용되는 유틸리티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같습니다. 유닉스에서 배운 것들이 그대로 리눅스에서도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개발 툴이나 어떤 명령어들, 유틸리티를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실제 개발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 콜 레벨의 개발을 한다면, 즉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역시 또 유닉스나 리눅스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직스 표준을 따르는 어떤 시스템 콜들에 의해서 또는 BSD에서 만든 소켓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는 가운데에는 커널 레벨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유닉스나 리눅스는 같은 하나를 배우면 하나는 그냥 거저 먹게 되는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프로그램 측면에서 보면 MS 운영체제는 동일한 메소드나 어떤 펑션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개념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경우에는 MS 운영체제도 TCP/IP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BSD에서 만든 소켓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닉스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개념을 공부했다면 MS에서 거의 그대로 작은 어떤 몇 시간 만에 어떤 상이한
기능을 배우는데 투자를 하면 거의 그대로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배웠던 경험치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래밍 측면에서도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알아야 되는 주요한 이슈들, 뭐 IPC라든가, 뭐 파일을 제어한다든가, 뭐 프로세스를 제어한다든가, 이런 측면의 개념들이 역시 또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는 유닉스를 배워야 되느냐, MS를 배워야 되느냐, 이런 측면을 얘기했는데, 어떤 개발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실 때는 유닉스나 리눅스 중에서 하나를 먼저 마스터를 했다면 이 툴은 거의 뭐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MS 운영 체제조차에서도 네트워크나 시스템 부분을 공부하는 데는 거의 같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MS 운영 체제의 이 남은 마지막 이 하얀 부분은 뭐냐? MS 운영 체제는 유닉스보다는 아무래도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용자 시스템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닉스는 서버용의 시스템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용으로 사용이 되는 운영체제이다 보니까 서버에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필요가 없지만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외부로 만들었든 윈도우즈로 만들었든 뭐 자바로 만들어졌든 뭐 어쨌든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어야만 사용자가 편리함을 느끼게 될 텐데요. 요 하얀 아직 남아있는 이 하얀 부분, 이게 뭐냐면 UI와 관련된 어떤 기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주얼 C++ 예를 든다면 비주얼 C++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부분은 어떤 명령어나 메소드는 다르지만 유닉스나 리눅스와 개념이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고, 완전히 다른 부분,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은 이건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된다. MS적인 측면으로 배워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어떤 뭔가 하나를 공부할 때 MS 운영체제나 유닉스나 리눅스나 이것들은 하나를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는 뭐 버려야 되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를 배움으로써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는 시간을 줄여서 다음에 운영체제를 공부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려고 참 그리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장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